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사람들이 작당에서 나를 욕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김경. 기문은 기문이고 싸이는 싸이다. 기문 인터뷰 중에서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보일 것. 실종된 후 사체로 돌아온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한동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 사건이 자살인가 타살인가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인가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자살이든 타살이든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이든 비극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 이방인에게는 달동네도 낭만이고 여행자에겐 빈민촌도 경험이고 제3자에겐 누군가의 비극도 가십거리가 된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애정 없는 호기심을 멈추지 못한다. 하지만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허락할 것인가? 우리에겐 타인의 사생활을 알 권리가 없다. 내 인생이 누군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싫다면 타인의 삶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타인의 삶은 지켜주지 않은 채 나의 삶만 배타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타인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주장할 순 없다. 타인의 사생활에 호기심을 접어두는 것, 그건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전제이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결혼은, 취업은, 연애는, 저축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불편하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질문이 불편한 게 아니다. 그 질문 뒤에 나에 대해 내리는 타인의 판단이 불편한 거다. 자신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시선과 판단,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 대해선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이자 가장 중립적 비평가로 둔갑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누군가 2차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그 사람의 이해력 부족에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이해력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니 그들에게 쩔쩔맬 필요도 없고 우리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편협한 이들에게 이해받으려 사는 게 아니며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3인칭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기는 오만은 언제나 진실을 오독하기 마련이다. 이해 안 돼. 님들한테 이해받으려 사는 게 아닌데요. 서로의 경계를 지켜줄 것. 늘 밝은 모습의 친한 친구가 있다. 나는 대학 시절 과제 쓰나미에도 회사의 촬영 근무에도 그 친구가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친구의 그런 모습에 다들 신기해했다. 과연 그늘 한 점 없는 인간이란 가능한가? 10년 넘게 본 친구로서 짐작하건대 친구는 너무 어두워서 그늘을 숨긴다기보단 그늘의 면적이 남들보다 넓지 않은 것 같다. 체력도 좋고 마음도 건강하고 예민하지 않다. 다만 친구에겐 넘어서지 않고 넘어오게 하지 않는 개인의 영역이 있는 듯하다. 그건 비밀이 많다거나 음흉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개인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안정감을 느끼는 경계의 범위가 다를 뿐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남이야 라는 당연히 남인데 말로 경계를 침범하는 관계에 익숙해졌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친밀함으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그늘을 낱낱이 확인하고 경계를 잃는 것만이 좋은 관계는 아니다. 좋은 관계는 아니며 친구라는 이름으로 경계의 통행권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설사 누군가의 경계가 너무 두텁다 해도 그걸 타인이 밖에서 깨고 말고 할 것은 아닐 뿐더러 개인의 사적 영역을 완전히 헤집는 관계는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그렇기에 좋은 관계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며 좋은 우정이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한편으론 안정감이 담보될 수 있는 거리에서 애정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모든 경계를 허물지 않을지라도 그녀는 내게 좋은 친구다. 자, 친하니까 주는 거야. 또 감정의 쓰레기통. 균형을 잡지 못한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그러운 개인주의자가 될 것.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단순히 잘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황인 출판계에선 신드롬에 가까웠다. 왜 이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나라는 행복 연구에서 중요성을 나타내는 국가다.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도가 눈에 띄게 낮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개인주의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문화적 특성으로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소득과는 별개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감은 높아진다. 반대로 경제 수준이 높다 해도 개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행복감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초집단주의 사회인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경우다. 그렇다면 집단주의의 어떤 면이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까? 집단주의 사회에선 집단의 목표와 화합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며 집단의 존속을 위해 개인을 통제하기도 한다. 그것만으로도 꽤 지치는 일인데 더 큰 문제는 통제의 수단에 있다. 사회가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개인주의 사회가 주로 개인의 죄책감을 사용한다면 집단주의 사회는 주로 수치심을 사용한다. 죄책감이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면 수치심은 타인을 통해 바라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제하며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도록 요구받는다. 역지사지라는 가르침 속에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란듯이 잘 살겠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같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다. 이 과도한 타인의식은 마음의 CCTV를 설치하는 일이라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긴장되고 불안하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에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신드롬에 가깝게 팔려나갔다는 건 그만큼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방증이자 집단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의 피로도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집단주의 사회가 된 이유는 공동노동이 필요했던 농경사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추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젠 다 같이 모여 벼농사를 짓고 살 것도 아니지 않나.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보다 필요한 건 너그러운 개인주의다. 무조건 물 건너온 서양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집단주의 문화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반사회적 행동에 가까울 거란 통념과는 다르게 친절함과 관대함, 사회적 협동과 연결되어 있다.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존중하기에 더욱 따뜻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겐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는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관심 두고 참견하지 않는 것인데 이건 일종의 감수성을 키우는 문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해지지 않는 것이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 나 역시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 나와 당신이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하여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해자스러움을.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내 걱정은 내가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닌 존중. 일상에서 승패를 나누지 않을 것. 대학교 OT 때 동기 여자아이와 대화를 나눴다. 그 아이는 서울에 있는 한 미술고 출신이었는데 우리 과엔 그 학교 출신이 몇 명 있었다. 그게 신기했던 나는 A랑 B랑 동창이라며 같이 와서 좋겠다. 아니 별로 안 친했어. 응? 왜? 다 경쟁자잖아. 나는 하이틴 드라마 보는 줄. 물론 지금도 그 친구가 약간은 오버했다는 생각이야 있지만 그때는 내가 잘 몰랐을 뿐 우리 삶의 경쟁적 인간관계는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다. 나 역시 학창시절에 성적을 올리는 비결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비결이라는 건 라이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며 공부하라는 것. 그래서 나도 한 친구를 라이벌로 생각하기로 했는데 얼마 가진 못했다. 어차피 전국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이 한 명을 이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행이라 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글을 읽고 라이벌을 만들었을까. 우정의 기초와 세상에 대한 신뢰를 다져야 했던 그 시절. 우리는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성적을 위해 경쟁적 대인관계를 독려받았다. 그건 타인을 신뢰하는 대상이 아닌 경쟁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했고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말살시키며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초집단주의 사회임에도 OECD의 공동체 지수도 사회적 관계도 모두 꼴찌를 차지했다. 개인주의가 뿌리내린 서구 사회보다도 공동체가 훨씬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타인의 시선에 맞춰 행동하지만 그 시선에 어떤 신뢰나 유대는 없다는 뜻이다. 관계 속에서 질식할 것 같으면서도 고독한 낱개의 개인들만 남는 것. 그 사실이 우리를 힘겹게 한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경쟁적 인간관계는 파워풀한 경쟁력을 가지게 했을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설가 한강이 줄리언 반스나 하루키를 경쟁자로 여기고 이를 갈며 채식주의자를 써서 맨부커상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관계에서 한 톨이라도 손해를 참을 수 없게 되었다면 사치 부동산을 알아보는 순간부터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했다면 쉴 새 없이 승패를 나누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경쟁적인 인간관계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경쟁심은 우리를 녹초로 만들고 긴장하게 할 뿐 경쟁심이 경쟁력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나 아닌 모두를 경쟁자로 여기며 자신을 달달 볶을 시간에 진짜 나의 일과 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의 순위를 매기지 않는 공동체를 찾자.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다질 때 당신이 가진 힘과 가능성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훔쳐간 적 없어요.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지는 말 것. 어렸을 때 뒤에서는 욕하면서 앞에서는 웃는 사람들을 가식적이라 여겼던 나는 뒤에서도 욕하고 앞에서도 욕했다.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 덕분에 나는 적이 많았다. 그런데 만날 일조차 없는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유쾌하진 않았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들어도 내가 더 이상 악의가 없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나는 왜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가? 물론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싶다. 나 자신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건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 기능마저 상실한 것뿐이다. 나는 대등한 존재일 뿐 약자가 아니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해도 그 사실이 나의 삶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지만 스스로를 지켜내는 건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자 권리이다. To my enemies, I will destroy you. 나를 또라이로 생각하니? 그래, 알면 조심해. 썩 꺼지렴. 하하. 선빵 유죄, 정당방위 무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엄마는 어릴 때 심한 열병을 앓은 뒤 구안하사 후유증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나는 단 한 번도 엄마 얼굴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와 함께 소풍을 갔는데 같은 반 여자애가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유치원에서 수영장에 놀러 가면 나 혼자만 몰래 숨어서 수영복을 갈아입을 만큼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았던 아이였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얼굴이 이상하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에 열병 후유증이 남은 것을 어떤 부분에서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친구 지인이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남편 직업은 무엇인지, 집은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자가인지 전세인지까지 물어본 후에 몇 명하고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철없는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무례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별하는 이들.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산후조리원에 가게 되었을 때 왠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악순환. 꼴불견인 건 그들인데 평범한 이들이 주눅들어 사람들을 경계하느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누구인가? 함부로 떠드는 그들이 자신의 편협함을 혹은 무례함을 혹은 속물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부끄러울 이유는 없다. 그 입 좀 닥치세요 라고까지는 말 못하더라도 우리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는 말자. 타인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가장 우스운 존재다. 아는 형님에서 한 여자 연예인이 제시의 가슴을 가리키며 왜 가짜야? 라고 하니 제시왈. 가짜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래,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욕심내지 말 것. 이웃 할머니가 친구네 집에 놀러와 다음에도 가끔 집에 놀러와도 되냐고 물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착한 친구는 그래도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수상한 종교를 설파하는 손녀가, 그 다음에는 손녀와 친구들이 불쑥 찾아왔다. 어딜 가나 친절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때때로 친절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상대가 불편해 할지라도 때론 나의 요구를 이야기해야 하고 거절을 해야 하며 단호하고 깐깐하게 굴기도 해야 한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나 역시 종종 고민을 한다. 상대에게 내가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아도 될 것인가? 나의 불편함의 크기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인가? 그런데 만약 좋은 사람으로 남았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과 손해가 크다면 기꺼이 깐깐한 사람이 되는 편이 낫다.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게다가 내가 애써 지킬 만큼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면 나의 요구와 거절을 이해해 줄 것이고, 나의 요구와 거절에 쉽게 빈정이 상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관계를 지키려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타인의 몫을 넘보지는 않아야겠지만 자신의 몫은 지켜야 한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1순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부탁해. 부탁. 아, 그래? 한 번 더 부탁해. 부탁, 부탁. 아, 그래? 한 번 더 부탁해. 부탁, 부탁, 부탁. 저 미안한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 됐어. 치사하네. 부탁, 부탁, 부탁.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애초에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아요. 생활기스와 완전 파손을 분류할 것. 새 핸드폰을 샀을 때 흠집이 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기능에 문제는 없지만 실수로 생겨난 약간의 흠집들. 생활기스는 아무리 잘 관리해도 피할 수 없기에 마음을 졸이고 우울해하는 것보단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편이 낫다. 생활기스를 완전 파손으로 분류하고 새로 구매한다면 나만 아는 살림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생활기스는 모든 형태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 해도 흠집이 생길 때가 있고 문제 한 톨 서운함 한 점 얻기란 어려운 일이다. 물론 손상이 크다면 새로운 관계를 찾는 편이 낫다. 하지만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생활기스 때문에 마음속으로 탈락을 외친다면 남아있는 관계 또한 없을 것이다. 관계 결벽증의 결말은 외로움일 뿐 결국 자기 혼자 손해다. 그렇기에 관계에 흠집이 갔다면 잘 살펴야 한다. 이 흠집은 우정 혹은 사랑이 더는 재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완전 파손인지, 아니면 관계의 밀도를 생각하며 너그러움을 발휘해야 하는 생활기스인지 말이다. 베스트 프렌드만을 기대하며 굿프렌드의 가치를 잊지 말 것. 변했어. 변했어. 친구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자기다워진 것이다. 지금의 관계에 최선을 다할 것. 10대에서 20대로, 그리고 다시 30대로 넘어오면 나의 친구 리스트는 몇 차례의 개편이 있었다. 한결같이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는 멀어져 연락조차 사라진 친구도 있으며, 새롭게 인연을 맺어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된 친구도 있다. 지나온 관계들을 곱씹어 생각하면 언제까지 장수할 것 같던 우정이 조기 종영을 맞이했을 때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불안함이 든다. 과거의 나는 왜 더 성숙하지 못했을까? 지금의 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대방에게도 한계가 있듯이
나에게도 한계가 있었을 뿐이고 살며 맺은 모든 관계를 누적시키며 살 수는 없기에 연약한 관계는 마모되어 사라졌을 뿐이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정의 종료는 누구의 삶에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니 떠나간 관계에 대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지도 남겨진 것에 겁먹지도 말자.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자. 지금의 나와 닮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자. 당신이 누군가가 필요하듯이 누군가도 당신을 필요로 하며 완벽하지 않은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간다. 외롭다 해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에 괴로움까지 더해질 뿐이다. 계산기 인간 출입금지. 그린라이트가 켜졌다면 직진할 것. 우리는 종종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의 심중을 해석해 그린라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 행동조차 손가락이 부러졌다. 아웃 오브 안중이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매우 바쁘다. 먼저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 등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경우로 판단하기엔 언제나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다. 그렇기에 어떤 연애 고수의 조언도 타로카드 아줌마의 호언 장담도 상대의 진심을 해석할 순 없다. 그럼에도 그 사람의 그린라이트 여부를 알고 싶다면 가장 적절한 질문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그 질문의 대답으로 나는 그 사람이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진해야 할 진짜 그린라이트가 될 것이다. 사랑도 대면한다쯤의 생각으로 안전거리 확보에만 열을 올린다면 겁쟁이에게 사랑은 너무 과분하다. 그럼에도 누군가와 함께 할 것. 한때 고독력을 주제로 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책을 읽을까? 서은국 박사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는 사람의 DNA가 생존을 위한 지침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책 내용이 인상적이라 설명하자면 DNA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대한 매뉴얼이 담겨 있다. 생존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억제되도록,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하면 스트레스의 원리, 생존에 좋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도파민이 팡팡 분비된다. 행복의 원리.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건 생존을 위한 DNA 전략인 것이다.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음식과 인간관계다. 시조새 파킹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무리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게 무리에서 이탈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로 생존에 대한 위협 신호다. 음식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은 현대인에게 인간관계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소로 남았고 강력한 위협 신호로 진이 빠진 사람들에게 혼자의 유용성과 기쁨을 설파하는 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책들의 이야기가 맞다. 이제는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세상이 워킹데드의 세트장으로 변하지 않는 한 배고픈 순간에는 체크카드가 있고 위험한 순간에는 경찰이 있으며 만약의 순간에는 보험사가 있다. 신세계가 펼쳐진 거다. 그러니까 이젠 고독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만세. DNA의 과민 반응일 뿐 좀 미움받아도 안 죽는다. 다만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신세계에 맞춰 우리의 DNA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는 것. 사람에겐 인간관계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이 신세계의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건 문학이 아닌 진화 심리학의 영역이며 감성이 아닌 본능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말고 많은 사람 중 나와 주파수가 같은 누군가를 발견하라.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해서 식음을 전폐할 필요가 없듯이 또라이를 만나 힘들었다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상한 음식을 골라내는 후각이고 진심 없는 인간들은 곁에 두지 않는 안목일 뿐.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정을 찾아라. 나의 부족함을 비우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믿음이 가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안정제이자 행복이란 추상적인 단어의 유일한 실체일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은 그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닌 사과이고 짝사랑 중인 그녀에게 필요한 건 타로 상담이 아닌 용기이며 외로운 그에게 필요한 건 고독을 견디는 힘이 아닌 진실한 누군가이다. 친구야, 삶이 서툴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혹은 설명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요란한 위로가 아닌 사려 깊은 덤덤함이 고마웠다.